안녕하세요. 파주시 민주시민 교육센터 박병수입니다. 오늘 평화수도 1번지 파주에서 울리는 5인 5색 평화하모니에 참석해 주신 5분의 발제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센터가 지향하고 있는 것은 파주 시민들에게 민주시민 의식을 제고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것은 즉 평화를 지향하기 위한 목적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민주주의는 평화를 담는 그릇이라고 얘기하곤 합니다. 오늘 이 5분을 모시고 접경지역인 이 파주에서 시민들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평화국조 설립 조성을 위한 그 기반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오늘 5분의 귀한 평화 전도사들을 모셨습니다. 이분들에게 평화의 목소리를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세미나는 1부는 약 한 25분 정도, 25분 내외의 발제가 있고요. 그 이후에 2부에는 상호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발제자로 통일연구원의 평화실장님으로 계시는 이규태 선생님을 모시고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네, 오늘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평화수도 1번지 파주에서 울리는 5인 5색 평화하모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각자 5명이 다른 주제로 오늘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되었는데, 제가 의뢰받은 것은 시민단체 차원의 평화교육 해외 사례에서 일본의 해외 사례를 부탁받았습니다. 저는 먼저 제 소개를 하면은 지금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장을 맡고 있는데 원래 전공은 일본 외교 안보를 하고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평화 문제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에서 일본이라고 한다면 일본이 무슨 평화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36년간의 식민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본의 군국주의 이미지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미지에는 커다랗게 남아 있습니다만 사실 45년도 해방 이후에 일본에서는 상당히 평화 교육이 정착이 되었다라고도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일본을 지배했던 미국에 의한 강제적인 평화 교육의 측면도 있습니다만 일본의 시민사회, 시민단체의 노력에 의한 일반 시민들에게 적용한 평화교육도 분명히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의한 강제적인 평화교육 그리고 시민단체 차원의 평화교육이 양립해서 존재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일단 간단하게 사례를 제가 들고 있는 건 바로 히로시마 YMCA라고 하는 단체에서의 평화교육 사례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45년도 8월 6일 히로시마에서 이제 원폭 투하가 있었고요. 이때 살아남은 YMCA 회원들이 3개월 후에 활동 재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YMCA다 보니까 이제 소년들을 모아도 아무래도 전쟁 고아들일 것 같은데 46년 11월부터 전쟁 고아들 모아서 청소년 교육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이후에는 평화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근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이런 평화교육, 평화활동 프로그램을 보면은 일단 국제적인 차원에서 국제 청소년 평화 세미나 그리고 핵무기 철폐를 위한 여러 가지 이벤트 사업
그리고 시민 평화 행진, 원폭 투하 기념일에 맞춰서 이 히로시마 시내를 걷는 행진이고요. 또 원폭의 아동상 건립 기념식, 그 다음에 아무래도 당시에 피해자들은 피폭자들의 국제 서명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좀 대표적인 것을 먼저 한 두 가지만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국제 청소년 평화 세미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평화라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일본 내에서도 사람들 간의 평화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국제적으로 봤을 때도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다 평화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7년부터 이 평화에 대해서 생각하는 국제 교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고등학생들이 중심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해외 고등학생들도 히로시마에 모여가지고 매년 8월 4일에서 8일 원폭 투하 어떤 그 시점 주변에 5일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시 가장 좋은 건 무엇이냐면 참가자들이 그 사고방식의 다름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평화에 대한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 받아들이고 평화에 대해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찾아갈 수 있고 특히 무엇보다 핵무기에 대한 비핵 혹은 핵무기 철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는 거고요.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철저하게 기획 및 운영을 역시 학생들, 그중에서 대학생들이 중심으로 한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피폭 체험 강좌, 그다음 평화공원 현장 답사, 평화자료관 결합, 워크샵, 그다음에 평화기념식 참석, 웰컴 파티, 페어웰 파티, 평화 창작극 관람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5일 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민 평화 엔진이라고 해서 매년 8월 4일 원폭, 이것은 원폭 기념일이라고 하는데 그 평화에 대한 염원을 이제 일반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그날을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러한 시민 평화 엔진이 실시되는데 대략 한 750명 정도가 히로시마 거리를 행진하는 행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간단한 이제 일본에서 평화교육 해외 사례를 하나만 들었는데요. 지금부터 내용은 제가 일본의 평화교육을 연구하면서 한국하고는 비교해보는 차원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 것이 한국이 생각하는 평화교육과 일본이 생각하는 평화교육의 차이점을 봤을 때 일본에서의 평화교육은 아무래도 그 핵피해국으로서의 자신들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폭 피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핵피해자로서의 입장에서 평화교육인 것 같고요. 한국에서는 평화를 이제 배우자라고 하는 배우는 입장에서의 한국하고의 약간의 그런 차이점이 첫 번째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한국과 일본이 갈등 상황에 있는데 한일 간의 평화교육의 과제라고 이제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요. 한국에서는 한일 문제의 원인이 일본의 교육에 있다고 보고 일본은 한국의 반일주의, 반일교육에 대한 문제를 서로 이제 상호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서는 일본이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또 과거에 자신들의 전쟁 범죄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이 항상 한국을 이렇게 대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한국에서는 계속 반일교육 교육을 시키면서 언제까지 일본이 사과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입장이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일 양국 모두 평화 교육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뒤에도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민족주의, 내셔널리즘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평화교육과 내셔널리즘과의 관계 속에서 한번 상호 앞으로 한일 간의 평화교육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북아시아에서는 사실 평화가 어떤 복수의 용어로 존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의 평화이든 간에 시민 그리고 개인 차원에서 내셔널리즘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평화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의 평화교육 문제는 독일하고 좀 많이 비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현지에 가보면요. 이건 좀 지정학적 혹은 그런 환경적인 요인을 설명을 하는데 독일은 이제 육지에 있는 대륙에 있는 국가고 일본 섬나라라고 하는 차이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육지, 대륙과 연결된 독일 같은 경우는 살아남기 위해서 철저한 반성이 필요했지만은 섬나라 일본의 경우에는 바다라고 하는 지정학적인 방패막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적극적인 반성의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독일하고 일본 사례를 비교할 때 1945년 이후에 냉전 시기에서 어떠한 그런 동북아의 냉전과 그 다음에 유럽에서의 냉전의 차이 속에서의 어떠한 차이점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만 여기서는 좀 환경적인 측면도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사실 평화교육 부분에서 그 내셔널리즘 교육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사실 내셔널리즘이라는 게 모든 나라에 공통적으로 있는 것인데 이런 평화교육에서 앞으로 내셔널리즘 교육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일본에서도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일 역사교육과 관련해서 평화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 것이냐 봤을 때 한국의 역사교육은 평화에 대해서 상당히 이중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평화교육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래도 분단이라고 하는 상황 아래에서 어떤 현장에서 진행하는 교육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반평화적인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접경 지역에만 가더라도 뭐 군대, 군사 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억지로 평화와 엮으면서 평화교육을 진행하는 경우도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평화교육이 피해자 입장만 강조하는 경향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들, 이건 이제 한일 간의 문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평화와 인권이 항상 옳고 또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는 항상 부정적인 기능만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그냥 제가 따로 좀 적은 건데, 일본에서 사실 아베 정부에서 좀 자주 쓰는 용어가 이제 물러났습니다만,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사실 아베가 평화주의를 얘기하니까 사실 좀 그렇습니다만, 사실 갈등하고 아베가 사용하는 적극적 평화라는 용어는 사실 질적으로 다르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갈등의 적극적 평화는 폭력이나 정치적 성향에 저항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아베가 사용하는 적극적 평화는 정치적으로 내셔널리즘에 따른 역할을 넓히고 적극적으로 주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말을, 적극적 평화라는 아름다운 말을 정치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편으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 일본 내 진보 세력들이 지금까지 써던 용어가 평화라는 용어였었는데 지금 일본의 보수 우파 세력들이 일본의 국제공원의 확대라고 하는 이름하에 오히려 적적 평화주의라는 용어를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약간의 좀 이 평화에 대한 일본 내에서 최근에 그 진보 세력들의 고민을 한번 소개하고 싶어서 마지막 내용을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혼합이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한국과 일본 간의 약간 평화에 대한, 평화 교육에 대한 내셔널리즘 차원에서의 차이점을 얘기를 했고, 또 어떻게 하면 한국과 일본이 역사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상호 간의 평화 교육을 어떻게 증진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를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는 서보영 선생님이십니다. 개인 소개와 발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보혁입니다. 역시 통일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통일연구원이니까 통일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북한 외교, 안보, 인권 문제, 그리고 평화체제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파주는 주변의 여러 접경지역 지자체들의 하나이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국내에서 처음으로 2010년이죠. 그 당시에 시장님하고 파주시 의회 의장님, 시민들하고 500여 명이 1월 4일 날 평화도시 선언문을
발표를 했고, 그것이 주민들하고, 지자체, 또 공무원들, 하고 다 같이 토론을 하면서 그런 평화도시로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간 국내에서 최초의 지자체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남북 관계가 좀 어려워졌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평화의 무드를 타면서 파주가 다시 평화도시로서의 어떤 자기 할 일, 또 이제는 또 그런 것들 밑바탕에서 든든하게 어떤 교육이라든지 아니 제도라든지 이런 인프라를 구축해서 앞으로 지속 가능한 평화 도시로서의 발돋움을 하기 위한 그런 포부에 공감을 표하면서 제가 오늘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글쎄 제가 오늘 뭐 파주의 생태 자원 이런 것들을 예전에 한번 둘러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걸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파주가 갖고 있는 접경 지역 사회의 특성, 그리고 분단되어 있는 우리 한반도의 특성, 또 우리가 또 인간답게 살려고 하는 이 보편적인 어떤 가치, 희망 이런 것들을 잘 조화시켜서 파주가 평화도시로서 저희 토대를 잘 만들어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시민의 자긍심, 시민의 참여, 또 시민의 관심에 의해서 파주가 평화도시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파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자원들을 발굴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평화에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화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영역상으로 보면 일단 전쟁이나 물리적 폭력이 없는 반전, 비전 평화의 개념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아까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민주주의와 인권이 꽃 피어야 그 사회나 그 사회 구성원들이 평화로울 수 있기 때문에 민주평화도 가능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일부러 나가려고 하는 보편 가치를 함께 만들어 가야 되고 또 그런 가운데서 이 폭력에 차별에 노출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우리가 더 많이 관심을 갖고 그분들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연대 평화라고 하는 말도 가능할 것입니다. 한반도의 현실을 봤을 때는 역시 평화는 통일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죠. 평화 통일을 하면은 통일을 평화롭게 평화적 수단으로 하자는 의미도 되겠지만 요즘 와서는 그 순서를 바꿔서 통일 평화라고 하는 말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단 절차뿐만 아니라 통일된 한반도가 어떠한 사회냐.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차별하지 아니하고 또 나아가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조화롭게 공존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평화 공동체라고 한다면은 통일 이후의 우리 사회의 비전으로서 평화, 그래서 통일 평화라는 말도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 생태 평화입니다. 생태 평화는 이미 이 평화 연구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통용되고 있는 개념이기도 합니다만, 오늘날 기후위기, 그리고 보건위기와 같은 이런 세계적인 삶의 방식, 또 인간과 자연 모두의 생존의 위기 속에서 이 생태 평화의 가치가 그 취지가 더더욱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파주는 이 BMZ와 임진강 지역에 있는 생명 공동체가 아주 활발한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단되어 있는 군사적인 그 환경상 다른 역설적인가만 다른 하구 지역과는 달리 사람의 간섭이 많이 개입하지 않아서 자연 생태계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활한 한강과 임진강 하구 습지 그리고 비옥한 주변 농경지들이 또 철새들의 또 다른 동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좋은 곳이고 또 이동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파주 일대는 역사와 자연
인간이 공존하는 평화 생태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 빨리빨리 넘어가겠는데요. 이 파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태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진강은 단순한 자연뿐만 아니라 우리 교통, 역사, 문화가 어우러져 있는 상당히 폭넓은 지역이고요. 또 인문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파주 지역 시민사회에서 들꽃 생태학교라고 하는 것을 또 만들어서 이미 이 청소년들과 아동들이 이 생태평화에 대한 감수성을 높여왔습니다. 그리고 민통성 북방지역이 청정한 마을인데요. 여기서 이 일대에서 통일촌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기존에 남북한 체제 경쟁을 하던 그런 쇼윈도우와 같은 마을에서 이 통일 상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마을로 전환을 지금 준비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목 수목원, 그리고 출판도시 생태공원, 그리고 노을동산, 느티공원, 회리에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또 주민들이 땅을 기부해서 이런 것을 만들고 보존하고 함께 또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데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태 친화적인 이 건축과 또 자원 운영을 통해서 파주는 이미 이 생태 평화를 아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가 안정화되고 그리고 평화 체제가 만들어지는 그런 길로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파주는 그 자체뿐만 아니라 접경 지역 전체가 자원을 보존하고 그리고 군사적인 대치의 긴장의 공간이 서로 평화와 상생의 공간으로 전환하는데 파주의 이 모범적인 활동이 좋은 선도적인 역할 그리고 모범이 될 것입니다. 생태 자원 그리고 역사 자원에 있어서도 파주는 많은 자원들을 갖고 있고 여기 뭐 공시장 유영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서 박물관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녀도 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마지막 부분인데 제가 이번에 파주시를 보니까 민선 6기 후반기 시정 백서가 나왔더라고요. 백서에 보면 이렇게 6가지 컨셉으로 파주의 정체성을 시민들과 나누고자 그간에 활동했던 것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첫 번째가 통일을 준비하는 파주. 이 통일을 준비하는 것은 결국 좀 전에 말씀드렸던 생태평화에 기반하고 민주평화를 지향하고 그리고 통일 이후가 우리가 평화로운 공동체를 꿈꾸고 있는 그런 통일평화를 파주가 준비하는 것 아니냐. 이건 지금 민선 6기 후반기이지만 그 전에 전반기도 이렇게 똑같은 제목으로 해서 파주 시정의 어떤 일관성이라 할까요? 연속성을 가지면서 계속 그런 시정이 발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소개드렸던 2010년인가요? 국내에서 처음으로 파주가 평화도시 선언문을 채택하면서 가졌던 파주의 정체성이 접경도시, 그리고 통일의 정진기지, 그리고 생태계의 보호, 그리고 세계 평화를 지향한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평화도시로서의 어떤 파주를 선포를 했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제 생태계의 보호라고 하는 것이 아주 파주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생태계의 보호라고 하는 것이 통일 평화, 그 다음에 세계 평화, 민주 평화도 있지만은 평화를 더욱더 이제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그 생태 평화라고 하는 것들을 아예 이 자원에서 파주가 많이 갖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파주가 이 평화도시로서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구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풍부한 인프라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나눈다면은 이 평화교육과 생태교육 이렇게 둘로 나눠서 이 둘을 어떻게 하나를 수렴해 나갈 거냐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는데 애초에 이렇게 하지 않고 이 하나의 특정한 어떤 시설이나 아니면 역사적인 공간이나 이런 것을 평화 생태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컨셉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공유하고 전승할 수도 있겠습니다. 편의상 일단 둘로 나눠봤는데요. 평화교육에 있어서는 앞서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가 이론적으로는 구분되지만은 현실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가 큰 개념입니다만 하나로 결합되어서 통합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개성, 관광,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만 경의선, 보건사업 이런 것들이 남북 간의 군사적 적대를 중단하고 그리고 서로 접촉, 교류를 하면서 이해하고 더 큰 공감대를 만들어낸다는 차원에서 이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를 결합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역사가 반드시 과거의 회기가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오늘날에 다시 계승하거나 교훈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로부터 오늘과 내일의 교훈을 찾아내는 이런 데 있어서도 판문점이나 제삼 땅굴, 전쟁 묘지 추모공원 등과 같은 것들에서 기존의 체제 경쟁이나 안보 교육 차원으로 우리가 너무 좁혀서 했던 이런 시설이나 소재들을 우리가 역사로부터 오늘과 내일의 교훈을 찾아내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다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평화교육, 생태교육 뭐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지자체나 국가가 방향을 정하고 주민들이, 시민들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가 서로가 대등한 차원에서 서로 협업하고 협력하는 차원에서 이 두 행위자가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도라산 평화공원이나 통일공원, 오주산 통일전망대 등도 여기도 시민의 입장이나 시민의 참여로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또 이런 시설들이 좀 더 보완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전쟁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이제 시설이나 아니면 공간들도 이제 평화로 전환해 나가는 그런 잠재성을 우리가 발굴해 나가면서 이 폭력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집단의 지속성보다는 서로 이 공감과 이해에 기반하는 상생의 방향으로 평화교육을 해 나가는데 미군기지나 임진각, 도라산역 이와 같은 것들이 좋은 체험의 평화교육 공간이 되지 않겠나 기대를 해봅니다. 생태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이 생태가 상당히 지금 파주도 지금 주한미군 시설들이 지금 남아있으면서 이용하는 방향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결국 인간의 필요라고 하는 것이 후손들에까지 계속 지속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 자연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둘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야겠느냐 하는 것이 오늘날의 큰 관심사이고 이건 비단 뭐 파주나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지금 관심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DMZ 생태자원이나 임진강 같은 경우도 이 자연을 잘 보존해 나가면서 여기서 이제 인간의 어떤 필요가 적절한 수준에서 만나는 그런 시정도 필요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교육도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성장과 성찰을 병행한다라든지 또 생태 친화적인 사업과 시민 참여형 교육이 이것이 앞뒤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병행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된 여러 소재를 제가 예시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 이루어졌던 그런 사례들을 발굴하고 그것을 전승하고 또 그렇지 않은 곳에 또 확대 적용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들도 필요할 텐데요. 그것이 파주 같은 경우는 노을동산이나 제두루미 도래지, 그다음에 항포 돛대, 공시장 유행기 선정의 무형문화활동 이런 것들을 잘 공유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생태평화교육이 어떻게 갔으면 좋겠냐라고 할 때 제가 인식과 목적, 주체, 범위, 방향 등으로 얘기해 봤습니다만은 결국은 이것이 특정한 집단이나 특정한 어떤 단체의 몫이 아니라 이 파주에서 이제 살고 있는 모든 시민들이 이제 함께 무료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고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모든 파주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다 함께 논의해 나가는 그 과정, 앞서 사회자께서 민주주의와 평화의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토의해 나가고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을 존중하고 중시해 나가는 것이 이 평화 교육과 생태 교육의 또 출발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쌍방향 참여형이라고 하는 방법도 제시를 해봤고요. 파주가 갖고 있는 상당히 풍부한 잠재성을 고려해 봤을 때 존재하는 역사, 문화, 생태, 그리고 통일 관련 여러 시설과 공간, 그리고 경험들을 이 평화 생태 교육에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평화학교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 파주가 어떠한 잠재력과 여러 인프라를 갖고 있는지를 충분히 발견하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 나갈 거냐를 보편적인 세계 평화교육 사례와 또 주변 다른 여러 연구기관들의 아이디어들을 모아서 잘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살 것인가에가 이 하루에 대한 출발했던 선을 볼 수 있는데요. 평화 생태교육, 파주가 가지고 있는 생태적 그 장점들을 잘 활용해서 평화의 그 지점들에 좀 더 가깝게 쉽게 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겠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다음에는 우리 그 통일연구원에서 함께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병욱 선생님이 피스메이크 양성을 위한 국내 혹은 해외 평화학교와 평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례에 대해서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입니다. 저는 통일연구원에서 평화연구실에서 평화경제를 연구하고 있고요. 네, 또 이번 기회에 평화학교나 또 평화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파주시 차원에서 평화학교, 평화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평화를 사실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주변에서 결국 폭력을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경험하게 되고, 그게 개인 차원이든 사회적 차원이든 또 국가 수준에서든 그런 폭력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또 우리나라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뭐 적당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은 뭐 남북 대치 상황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폭력성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또 사회적으로도 그동안 좀 내면 우리에게 어떤 폭력성이 이런 분담이 없는 국가에 비해서 우리를 좀 더 어떤 측면에서 좀 폭력적으로 만드는, 혹은 또 최소한 차원에서 좀 여유가 없는 사회로 만드는 그런 측면도 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주차하는 차 중에 보니까 뭐 초보 운전이라 죄송해요 이런 마크를 붙였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그 초보라서 미안할 건 없는데 그 사람이 초보라서 미안하게 만드는 사회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폭력적인 사회인 거죠. 의도하지 않게 그 내면마저 힘들게 하는 그런, 뭐 국가마다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우리 내면적인 측면의 의식적인 면에서 어떤 폭력의 하나의 양상이 내면적인 면에서 그 사람이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물론 그 개인의 특수성일 수도 있지만은 꼭 개인만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이 역사에서 폭력이 사라질 수는 없는 건데, 우리가 이제 다양한 차원에서 폭력의 감소 혹은 이제 폭력의 제거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이 폭력이 개인 수준, 또 사회 수준,
국가 수준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평화교육이 각 차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또 이제 우리는 남북 대치의 안보적 상황 때문에 평화에 대한 우리 인식이 좀 무력 충돌의 부재가 없는 게 평화다는 식의 그런 구조적인 사고를 만드는 그런 우리가 이제 처해 있는 상황, 그런 것도 좀 인지를 하면서 더 넓은 차원의 평화에 대해서도 고민이 계속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을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 사실은 평화학교의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구조화시킬 건지에 대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뭐 좋은 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독일의 경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동안 통일교육이라는 게 없었고, 이게 이제 나중에 70년대에 지나서 비판적 평화교육으로 나아가는데, 그게 이제 뭐 동독의 독일의 이제 서독의 흡수 통일이 좀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통일 방식이나 북한이 남한의 흡수 통일에 대한 두려움을 교류해 볼 때 평화교육을, 그러니까 통일교육은 결국은 평화교육의 더 큰 틀 안에 잡히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파주시에서도 이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이냐, 이제 가장 폭넓게는 제가 좀 오늘 기존 문헌을 통해서 말씀드릴 어떤 평화학교를 설립하고 그 학교에서 피스메이커를 양성하는 어떤 정말 학교 시스템으로 가는 면에서부터 또 이제 그 학교를 중심으로 일반 시민에게는 유익한 평화 관련 프로그램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학교를 만들더라도 프로그램을 또 어떻게 내용을 구성할 것이냐, 이제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사례 연구를 할 필요성을 많이 필요성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을 잠깐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평화교육의 정의를 먼저 좀 내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평화교육에 대한 정의들도 많이 있지만, 이제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평화의 문화를 내면화하고 평화적인 행동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노력으로 평화교육이 정의될 수 있고요. 이제 평화교육의 핵심은 분쟁을 보다 비폭력적이고 창조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기능 및 가치와 태도를 갖게 하는데 있다는 이제 평화교육의 정의가 좀 제 개인적으로는 적절한 정의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약간 과거 평화 통일 교육에 대해 돌아가면, 과거에는 이제 평화 통일 교육에서 통일의 방점이 찍혔다면은, 특히 2000년대 이후로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평화에 대한 강조가 점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해외 사례를 세 군데 봤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발제문은 없었는데, 제가 추후에 다시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례는 아마 이 사례가 가장 국내 쪽에 연구가 많이 된 사례 같고요. 한국 뭐 웹사이트나 해외 사례에서도 중요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의미는 평화의 오아시스를 뜻한다고 합니다. 느베살렘은 이스라엘의 텔 아비브 자파와 예루살렘 사이 중간 지점에 위치한 그 팔레스타인과 유대인의 마을 공동체입니다. 이제 이 70년대 중반에 유대인 4가정과 팔레스타인 1가정이 느베살렘 공동체에 영구 정착하면서 좀 안정적인 마을 형태를 갖춰가기 시작했고요. 이 공동체의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평화학교입니다. The School for Peace라는 SFP로 이제 약자로 설명되는 학교인데요. 이제 2개 국어 교육 시스템이 있고 다문화 교육을 특징으로 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도 설립이 됐습니다. 현재 이 느베살렘 공동체는 60가정이 거주하고요. 2017년에는 6만 명 이상이 이 평화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굉장히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요. 2017년까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계속 프로그램을 이수했고,
훈련받은 1000명 이상의 강의자들이 평화 및 인권 문제,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와 관련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 강조하는 거는 이제 갈등 당사자들의 만남 그 자체보다는 어떤 식으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그래서 갈등의 상황을 협상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문제 해결을 위해 서로가 협력해야 할 부분과 양보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토론하는 그런 이제 협상의 어떤 전략 기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발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5가지 부분에서 이 학교가 어떤 함의를 가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청소년 워크숍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워크숍은 25,000명 이상의 유대인과 아랍 학생들이 이수한 이제 평화학교 대표적인 교육 프로그램이고요. 3일 동안 합숙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워크숍을 팀 단위로 이루고 유대인과 아랍인이 적당한 비율에서 구성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최대한 이걸 맞추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랍어와 히브리어가 이제 동등하게 지위로 사용이 되고요. 학생들은 이제 서로 다른 문화, 종교, 언어를 배우면서 여러 이슈들에 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문 대학 과정과도 연결해서 대학 수준의 워크숍 프로그램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랍의 대학생들이 워크숍을 통해 만나서 이스라엘 분쟁에 관한 이제 공동 해결책을 모색하고요. 텔아비브 대학, 하이파 대학, 네게브 벤 가리온 대학, 이런 대학들에서 협력 대학들인데요. 학문적으로 중동 문제를 좀 깊이 연구할 수 있는 강의도 제공하고요. 현재는 이제 갈등 해결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미국의 보스턴 대학교에서 석사학위 과정도 설립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교사 훈련 과정도 있고요. 이제 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들을 훈련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갈등 상황을 수업 현장에서 다루는 방법, 또 평화와 협력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교수법을 배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성 리더십 과정입니다. 특히 남녀 간의 어떤 평등 측면에서 여성 리더십 과정을 특별히 다루고 있는데요. 이제 여러 도시에서 방문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구성이 됐고, 이제 아랍인, 유대인 모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코스에서 배우는 거는 여성 리더십, 여성 인권, 페미니즘, 또 평화주의에서 여성의 역할 같은 주제들을 배운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도 정치학에서 보면은 여성 지도자가 더 여러 가지 거버넌스, 평화를 유지하는 데서 유리하다, 이런 식의 논의들이나 학문 연구들이 사실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성 리더십에 대한 부분도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변화의 주체를 만들기 위해서도 노력하는데요. 특별히 변호사, 언론인, 건축가, 학자, 의사 이런 전문가들을 위한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 행동가를 위한 과정도 있어서 또 공동 해결 방안을 탐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니베샬론 평화학교의 사례를 통해서 2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교육적 접근에 대해서요. 특별히 이제 인간의 가장 순수한 시기라고 볼 수 있는 어린 학생들이 함께 어떤 생활을 함으로써 좀 교육이 그때 가장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런 그 교육의 효과를 좀 가장 극대화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동이 경험하고 있는 평화 수준보다는 한반도가 경험하는 평화 수준이 훨씬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동에서도 가능한 이런 평화학교 사례가 한반도에서도 한쪽에서는 남한이든 북한이든 한쪽에서는 가능하겠지만은 앞으로 남북 간의 관계의 진척에 따라서는 어떤 남북 간의 공동의 평화학교 같은 것도 시도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국제 시민대학입니다. 인터내셔널 피플즈 컬리지라고 덴마크의 시민대학인데요. 이 셰익스피어 헨리시 바로 이곳 엘시노 출신의 덴마크 왕자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RPC는 국제연합 축소 모델로 세웠고요. 성인들의 교양교육을 위한 기숙학교입니다. 기본적으로 영어로 수업을 하고 교과 내용이 이제 국제적입니다. 그래서 그게
덴마크에 있는 다른 시민대학과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6가지 핵심 가치는 존중, 개방성, 성적 평등, 민주적인 합의, 이제 생명 존중과 비폭력 공동체, 또 사회적 책임 증장, 지속 가능성, 이고요. 이 RPC에서는 정말 많은 외국의 학생들, 그러니까 덴마크 학생이 아닌 경우에도 많이 와서 문화적인 교류, 교육, 그리고 전 지구적인 어떤 글로벌 시민 교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1년 교육은 크게 2학기인데요. 한 학기만 해도 되는데 이제 봄에 시작되는 건 24주짜리, 가을에 시작되는 건 18주짜리고요. 학생들마다 오는 목적은 다양하다고 합니다. 국제 사회 문화에 대한 관심 때문에 오기도 하고, 영어를 배우려고도 오고, 개발이나 활동에 대해 관심을 갖고 온 학생도 있고요. NGO 전문 기술을 배우기 위해 온 학생들도 있습니다. 커리큘럼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30개 이상의 주제를 갖고 있고요. 자유롭게 자기 수업 계획표를 짤 수 있는데, 특별히 여가 시간 같은 것도 다른 문화권에서 온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사귀면서 어떤 국제 시민으로서 역량을 강화시키는 독특한 방식으로 그게 또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교육 자체를 위한 교육을 좀 하는 분위기고요. 성적도 매기지 않고요. 또 크게는 이제 전 지구적인 당면 과제들, 또 지구적 삶과 생활, 또 변화를 위한 전 지구적 도구들, 큰 세계 범주를 따라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난센 아카데미와 난센 대화 네트워크는 특별히 좀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게, 이 난센 아카데미에서 시작한 이 난센 대화 네트워크가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큰 차원에서는 이 난센 아카데미가 RPC와 비슷한 면도 있지만은 물론 이제 난센 아카데미는 기본적으로 인본주의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난센 아카데미를 중심으로 해서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이런 다른 나라에도 난센 대화 센터가 만들어져서 이게 이제 지금은 이 네트워크가 처음에 최초의 난센 아카데미를 포함하는 더 큰 국제적 위상으로의 네트워크로도 발전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한반도의 평화 학교 네트워크, 파주에서 시작된 것이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 또 우리 주변의 다른 나라들과 퍼져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학교 사례로는 2군데 들고 대표적인 평화 프로그램을 붙여놨는데요. 아까 박성태 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국경선 평화학교가 대표적인 곳 중에 한 곳인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을 키우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기독교를 기본적으로 배경으로 하는데 이 정지석 목사님께서는 함석헌 선생님 또 퀘이커교도의 평화사상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셨고 어떤 계기가 있으셔서 평화운동가로 학교를 세우기로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 과정이 계약교육이 있고 8가지 교육과정이 있는데 19세 이상의 성인이 누구나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공부, 노동, 이제 기도 이 3가지인데요. 아직까지 졸업한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3년 정규과정 외에도 DMZ 평화순례라는 이름으로 하는 또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의 평화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마련하고 있고요. 또 불교에도 이제 실생사 작은 학교가 평화학교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불교의 연기적 세계관에 따라서 생명의 존엄성을 자각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삶의 방식을 가르치고 배우는 이제 생명 가치를 중심으로 학교를 갖고 나간 학교를 표방하는데요. 굉장히 여기도 실생사를 근본 기본적인 베이스로 해서 사단법인 한생명, 인드라망 수련원 여러 인드라망 생명 공동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식 교과도 있고 체험학습 크게 2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이제 자기 성찰, 성장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아까 서교육박사님 말씀하시는 생태적인 평화로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치 살림 시간에는 또 생명 살림에 기초한 어떤 뭐 변홍사와 텃밭 가꾸기의 그런 거나 또 주변의 환경 가꾸기도 있고요. 또 생활 공부 영역에서는 또 한 줄을 여는 뭐 야단 법성 명상 바로 운영 등이 포함돼서 뭐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스스로 세워져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공존의 법칙을 훈련하는 데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사 한 명과 학생들 3명에서 6명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공동생활 같은 것도 있어서 자립이나 자치의 기술도 함께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네, 저는 발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캐리어나 대표이신 우리 그 안녕 선생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저는 이제 파주에서 태어나가지고 10대 말까지 파주, 지금 가장 최전방에 지금은 이제 길이 뚫려 37번 국도가 좀 연결이 됐습니다. 그 안에 장팔란 동네에서 10대 말까지 이제 농사를 졌었습니다. 농사를 졌고, 10대 말에 이제 큰형님이 제대하고 고향으로 들어오시자마자 서울로 도망쳤습니다. 서울로 도망쳐가지고, 그때 이제 중고등학교를 건너고를 통해가지고 공부에 재능을 붙여갖고 살아가고 있고요. 직장 생활을 한 5년 다 한 다음에 이제 무역회사를 설립해가지고 지금 한 25년 동안 무역회사를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회사에서 일하다가 지금 달려왔고 해서 우리 여러 박사님들이 이렇게 소개해 주신 걸 통해가지고 저같이 이렇게 파주에 있는 사람은 자꾸만 숙제가 늘어납니다.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주에서 어떤 일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파주가 어떤 일을 했으면 하는 그런 것들 이렇게 좀 빨리빨리 이렇게 좀 지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에서는 사실 평화운동, 통일운동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어렵기만 하더라도 북한 방송을 듣고 살았고 안보 교육만 받았고 북한 사람들은 뭐 꼴달린 사람으로 배웠었고 저 집만 하더라도 김순재가 너무 고랑포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북한은 없어져야 될 어떤 종교, 북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북한 정부와 정권과 북한 주민들을 동일하게 이렇게 바라보고 오랫동안 살아왔었는데 북동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4, 5년 전부터는 이제 북한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를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대학원대학교 또 들어가서 석사를 마치고 지금은 이제 또 북한학 박사 과정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연구 과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깊이는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활동하는 활동가 입장에서 빨리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단화라는 건 2017년도에 교단화는 원래 굉장히 큰 통일단체고요. 전국에 8개의 지부가 있습니다. 지부에는 수백 명씩 회원이 있는데 경기도에는 지부가 없어가지고 지회가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파주 지회를 2017년도 7월 달에 이제 만들기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12월에 총회를 열어가지고 이제 만 3년 지난 이제 파주 지회입니다. 하지만 3년이지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단화 본부 쪽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총회를 2017년도 이렇게 해가지고 문재인국센터에서 김기한 회장님 모시고 이제 총회를 가졌었고요. 그 이후로 그 다음에 해 6월 달에 세 분의 강사를 모셔가지고 2달에 걸쳐가지고 평화통일 이야기라는 것을 평화화센터에서 주관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파주 정상회담에 이때 오신 분들은 두 번째 아니 발제에서는 주로 이제 파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위주로 저희 강사분들을 섭외했습니다. 그래서 파주에서 거주하시면서 활동하시는 분들 위주로 했었고 저도 간단하게 파주 개성과 파주시와의 이 상호 이렇게 수학여행을 좀 시작해보자라는 식으로 이제 자료를 좀 해가지고 발제한 게 있었습니다. 2019년부터는 파주에서 평화아카데미라는 거를 파주시장님을 하고 있고요. 맨 처음에는 파주시장님이랑 저희랑 이제 같이 이제 공동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고, 초기에는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유길재 교수님이 첫 번째 강사로 초빙을 해가지고, 이 강의 장소는 남북 출입구 관리소라고 민통선 안에 있는 거, 그 안에 그 대회실을 빌려가지고 저희가 촉감을 했고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분들을 모시고
촉감을 했고, 특히 황우승 전무님이라 식감을 하셨던 분은 개성공단 신원 에베레스트의 법인장으로서 뭐 오랫동안 청소부터 나오기 직전까지 계셨던 분인데, 원칙에는 좀 이렇게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뵙고선 거기 법인장님이 개성공단에서 계시면서 겪었었고 보시고 느끼셨던 거를 그대로 말씀해달라 그랬더니 그건 내가 할 수 있다 그러셔가지고 참 그 감사로 이렇게 대비하실 수 있는 장을 마련해드렸는데 지금은 아주 여기 들어오는 분들이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상당히 또 어떤 뭐 이론적인뿐만이 아니라 그 해군 장교 출신이신데 또 자기가 또 느꼈던 걸 가지고 재밌는 사진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좀 강의를 좀 많이 좀 다녀계시더라고요. 일기 작년에 있었던 그 남북 출거가르소에서 있었던 그 첫 개강식이었고요. 이게 중에서는 뭐 아시겠지만 한 두 달 전에 갑자기 이제 돌아가셨죠. 4년 전에, 3년 전에 조중 국경여행을 저희랑 같이 가면서 참 많은 얘기도 나누고 참 많은 술을 마시면서 참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참 많이 힘들어 했었죠. 박근혜 정부 통일부 장관으로서 자기의 뜻과는 전혀 좀 너무나도 자기 생각은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참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도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제 2기 평화 아카데미를 시작을 해가지고 뭐 한 두 달 동안의 휴강을 겪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졸업을 미뤄서라도 다 마쳤습니다. 이때 저도 마지막에 이제 북한 우표를 보는 북한의 현대사 정치에 대해서 보호 정치를 했습니다. 이날도 그래도 한 50분 모두가 50분이 다 일찌감치 마감이 돼가지고 거의 40분 이상의 뭐 8강 이상을 참가하신 분들의 수료증을 하는데 이렇게 한 40분 정도가 그래도 다 8강 정도 이상을 들으셔가지고 졸업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1단계로 이렇게 코로나가 떨어진 상황에서 그 시간을 잘 잡았어가지고 해례마을 갈대광장이라는 데서 저렇게 평화 통일 문화제를 했었습니다. 시장님 동안 2시간 반 동안 그냥 청소부터 끝까지 여러분 지켜봐 주시고 여기 파주안에 이미가 예술단이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 북한 미탈 주민들인데 이분들은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이분들도 같이 하셨고 파주에서 활동하는 그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잘 마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날 마치고 이제 마지막 행사였던 거고요. 아시겠지만 대북전단이 올해는 굉장히 이슈화 돼가지고 장전화공원에서 저희가 대북전단 반대 국기비중 축구 대회를 좀 열기도 했고요. 최재형 목사님이랑 북한을 자주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북한에 대한 책과 종교에 대한 거, 그런 기타 등등을 좀 많이 쓰신 분이신데, 좀 최재형 목사님을 모셔갖고 한 3주에 걸쳐가지고 계속 이런 것들을 또 지몽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북한은 없다라는 제목으로서. 알고 또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탈북자 김현희 씨라든가 홍광철 씨를 초빙해가지고 하는 것들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는 우리 이제 평화 아카데미 졸업한 분들, 예산 고단에 우리 교대하나 해배를 내주시는 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인시우 작가라고 한강 하구에서 계시는 분이신데, 이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한강 하구 기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말씀드렸듯이 평화운동과 통일운동에 들어온 데는 이제 한 5년 차 정도 되고요. 독도에 대해서는 87년부터 오랫동안 독도운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독도가 하다 보니까 남북한이 하나로 볼 수 있는 게 독도라는 이제 그러한 관점이 갖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전문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관점으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우리 영통원한 독도로 해외여행은 가장 작은 공간입니다. 1, 2, 3층 다 합쳐서 40평밖에 안 되고, 이 공간도 40평 정도 되는 지하 공간에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자체로 지원받는 건 없고, 제가 중소기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회사 정관에다가 영통원한 독도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운영적으로는 회사에서 이렇게 지원한다는 걸 정관에 박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을 빌려서 이렇게 시민강좌도 하기도 했고, 군인들 대상으로 이제 독도 강연도 하고 있고, 이게 저분도 황우승 전무님이신데, 문 닫히기 한 3개월 전에 들어갔을 때 신원 에베레스트 공장을 돌아다니면서 찍었던 거고요. 몇 대가 제가 한 6년 전에 개발했던 건데, 2017년도에 대통령께서 내셔가지고 그래도 좀 히트를 치고 언론에 좀 많이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몇백 개 못 팔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대통령 내시니까 그래도 많은 호응이 있어가지고, 좋은 아이템 하나는 좀 그래도 좀 팔았고요. 작년에는 통일 넥타이라고 이런 넥타이를 개발해서 팔는데 몇백 개 못 팔았습니다. 그때 개발하면 돈은 많이 들었습니다만, 여기 왼쪽에 있는 거는 백두산 천주와 한라산 백록담을 모티브로 만든 거고, 가운데는 한반도에 독도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한반도 넥타이고, 우측에 있는 거는
모란을 크게하고 무궁화를 배경으로 집어넣고 반대편은 무궁화를 크게하고 능란을 이렇게 배경으로 깔은 통일 넥타이. 서로서로 통일이라는 것은 통화통째가 아니고 서로 왔다 갔다 하자는 통일 넥타이라고 개발했는데 역시 못 팔고 있습니다. 제가 시민운동하는 것은 이 북한을 참 너무 극히 저행된 자료들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북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나 불가능해야 되는 거죠. 북한의 특히 파주 접경 지역은 북한하게 되면 굉장히 사실은 아주 가장 가깝게 지내지만 가장 마음적으로는 멀어져 있는 지역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일단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국민정을 펴야겠다라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북한하면 이런 사고방식,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유럽의 최고 지도자, 학자의 그 말로서 30년 동안 북한에 다녔다는 프랑크 교수의 그 북한에 대한 평가를 보면은, 북한 사람들은 우리가 특히 우리 파주 지역에서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북한이 아주 그냥 형편없는 결과 아니고, 정상 국가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석사 논문 쓴 게 북한 우표를 가지고 썼는데, 왜냐면 북한 우표는 북한이 자기네들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자신들의 어떤 현실을 외부로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이죠. 192개국의 이 남한과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 그래도 이렇게 유통될 수 있으며 거기다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자기네들이 선전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우표는 북한에서 보이게 선전하지만 꼬마 외교관이라고도 불리기도 있습니다. 북한의 4대 산업 부분에 대해서 저 한장의 모든 것이 다 나왔다는 것이고, 금속과 철도와 석탄과 이런 모든 걸 통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나라를 잘 살게 만들었는데, 그거의 기본은 CNC라는 그 기술을 통해서 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민들의 의지다라는 것을 우표 현장을 통해서 충분히 북한에 대한 자기네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자기네의 내부적인 주인들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자기네들이 그걸 홍보를 할 수 있는 중요한 홍보의 장이 되고 있다는 거죠. 저희가, 제가 이게 영토운동하는 것은 북한 관점에서 이렇게 큰 반발이 안 일어나는 상황에서 좀 이렇게 설명하고 싶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모든 게 다 열등하다만 생각을 하는데, 북한이 그렇게 57년, 60년대까지 계속, 지금까지도 이 우주선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한에 찾아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남한보다도 더 북쪽에서는 일찌감치 인공위성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74년도에 남한의 포니가 처음으로 이제 상용가 됐는데, 그 북한은 반면에 트럭이라든가 트랙터라든가 이런 농기계들이 50년대부터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이렇게 어쨌든 생산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대회 같은 경우도 저희는 어렸을 때 이 새마을운동에 참 많이 나갔습니다. 나무 심으러도 많이 나가기도 하고, 새마을, 도로 개발하기도 하고, 10대지만 굉장히 공사가 많이 나갔는데, 사실 우리 남한의 독자적인 게 아니고, 사실은 북한에서 조금 더 일찍들 시작했었던 운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북한을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에 대해서도 지금은 이제 다, 형용화됐다고 그러지만, 어쨌든 오랫동안 그래도 이 무상교육에 그랬어요. 왜 이걸 말씀드리면, 제가 나온 중학교가 있는데, 장팔에 든 재건중학교가 있는데, 미국이 지어준 건물에 저렇게 놔두던 창고 같은 데서 저희는 3년 동안 배웠습니다. 물론, 종교중학교가 아니었고요. 그런데 이 당시 75년도에 77년도에 대학을 다녔는데, 이때 보면은 북한 같은 경우는 70년도에 보면 11년째 훈련교육조 해가지고 저 당시 정상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들이 많았었구나라는 것들을 좀 이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또 북한이 이렇게 AI를 통해가지고 서로, 이 어떤 강대국들 사이에서 싸움에서 좀 빠져나가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모습도 우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통일에 대해서도 계속까지 우표를 많이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발행되는 건 남한 관련 쪽으로는 6.15의 공동선언입니다. 이거를 굉장히 많이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선언. 이 두 가지 우표는 특히 6.15 공동선언에 대한 우표는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남북한의 우리 정부의 정책 결정자들이 새로운 걸 자꾸 하려는 게 아니라 6.15의 의미에다 뼈대가 쳐져서 저걸 어떻게 우리가 실행할 것인가만 고민하면서 실천해 나가면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북한에서도 이렇게 대남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외교 정책을 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애쓰고 있고, 그냥 저도 지금 좀 박사과정 했습니다만, 우리 교수님들도 다 폐쇄된 북한이라고 말씀을 다 하시고 나와서 저는 좀 가끔 가다가 좀 반발합니다. 폐쇄된 것보다는 폐쇄당한 게 더 크지 않을까라고 6대4 정도로 아니면 뭐 많이 해준다면 7대3 정도는 폐쇄된 국가보다는 폐쇄당하고 국가라고 표현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좀 문제제기를 하는데, 어쨌든 대회를 나오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정상국가라는 것이죠. 북한의 수주국을 161개, 남한의 수주국 191개국처럼 정상국가로 나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이런 걸 모르고 스스로 다 폐쇄해가지고 독점만 유지하려고 한다는 건 안 돼요. 우리를 북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모르다 보니까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접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고 타부시하게 된다는 거죠. 북한은 이렇게 98년부터 우주선을 계속 쌓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대표동 우리나라 쌓였다고 그랬는데, 북한에서는 보이다시피 그도 몇 번, 어디로 돌고 있고, 어떤 패드를, 명확하게 인공위성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서는 대표동 우주로 봤었다고 계속 쌓았었죠. 북한의 폐쇄 정부라고만 주장하는데, 2002년도에 신의주 특별행정부 그거를 통해가지고 제 개방을 시도를 했었고요. 근데 저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북한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북한을 좀 도와주는 것 같지만, 북한에서 야심차게 시행했었던 신의주 특별행정부 초대 장관이었던 양군을 임명하자마자 2주 만에 구속해가지고 14년 동안 감옥에 처박아놨다가 근래에 이제 석방시켰습니다. 즉, 북한이 스스로 이렇게 자립하는 거를 중국에서도 제가 보는 것 같으면 굉장히 좀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003년 7일 경제관리예산조치를 통해서 이러고 갖고 어쨌든 모든 걸 좀 자기네들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외부적으로서는 스스로 폐쇄하고 독점을 유지하려고 한다고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걸면서 이후로 또 2009년도에 썼습니다. 우리나라가 당연히 대표동 이해 발사였다고 그랬죠. 이게 계속 자녀들이 여기까지 계속 보시면은 발리나 발사체보다는 이제 강동석을 이제 강조를 했는데, 이게 말이 안 맞더니 점점 더 세집니다, 목표들이. 이제 우리나라 발사체, 인간 로켓에 대해서 이제 목표를 발휘하기 시작했고, 이러다가 점점 이제 안 되니까, 이제는 진짜 ICBM에 대한 목표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핵을 생성하는 저런 목표를 발행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노골적으로, 헤드턴을 해라 할까 어떤 그런 배짱식으로 미국의 전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ICBM이라든지 노골적으로 그런 목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유동식 발사체를 이걸 어떻게 할 거야 하면서 전 세계에다 자신들의 어떤 저거를 시위하고 있는 상황이죠. 북한에서 내년 초에 나오는 신년사를 이렇게 우표로 이렇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년도에 어떻게 나올 거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가늠해 볼 수 있겠죠. 주민들한테는 홍보를 하고 있었고요. 2018년도에는 굉장히 우표들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이제 동계올림픽으로 참가를 했고, 어떤 경제적으로 좀 오른하겠다는 어떤 의지가 굉장히 강력했었던 게 우표를 통해서도 벌써 굉장히 밝아지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환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오른하게 되고, 이제 우리 남쪽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굉장히 큰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우표도 발생하고요. 2019년도에 그것이 실현될지라고 굉장히 큰 기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새 우표를 이렇게 밝게, 이걸 북한 우표라고 누가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밝은 우표를 발행했는데, 사실 우리 남쪽 정부에서 외교 조치를 너무 보다 보니까 사실 한 달도 안 나갔다는 것이죠. 제가 아직까지 배우는 입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가장 큰 실수와 실책이라는 것은 연변핵 시설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너무 쉽게 선물을 줬다는 것이 아마 김정은의 가장 큰 어떤 실수였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연변핵 시설은 미국과 협상해서 어마어마한 큰 카드를 사용해도 연변핵 시설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과 남녀의 관계가 너무 좋다 보니까 핵시설에 대해서 포기하겠다는 바람이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북미 어떤 걸 협상을 할 때 어마어마한 큰 카드는 연변핵 시설을 아주 기본으로 깔고 이제 그건 아예 협상에 카드를 사용 못하게 돼버렸다는 것이죠. 그게 가장 큰 김정은의 큰 실책이 아니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9년도는 굉장히 밝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남북한 관계도 그렇고 북미 관계도 그렇고 참 잘 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핵과 미사일이 이미 다 끝난 상태에서 자녀들 공격 안 받는다는 어떤 자신감도 있었고 미국이 좀 더 적극적인 협상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뭐 안 돼가지고 지금 이 상태로 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보면 안타깝게도 이렇게 자력갱생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은 굉장히 여기서 장기전으로 이렇게 돌입한 거를 의미하지 않을까라고 나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하는 것의 핵심은 우리가 북한을 우리 어렸을 때처럼 그런 거를 보지 말고 북한에 있는 현실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선 하나의 협상 파트너를 인정을 하면서 이렇게 교류를 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정리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또 이번에 또 파주에 계시는 분입니다. 박사님이시긴 한데 그냥 직책이나 직함 이런 것을 생략하고 저에게 전하시기를 그냥 운정이 좀 주민으로 해달라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직감적으로 야 진짜로 만났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자, 발제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양성을 위한 기초 지자체와 시민사회 역할 매우 필요한 이런 주제로 발제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윤조도 박사님 한번 맞이하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은정 2동에 거주하고 있는 윤조덕입니다. 오늘 주제를 파주시 민주시민교육센터 박병수 센터장님한테서 한 일주일 전에 전화를 갖다 받고 수락을 했습니다. 피스메이커 양성을 위한 기초지자체와 시민사회 역할이라는 주제로다가 발제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주제를 받고 좀 난감했습니다. 도대체 피스메이커는 뭐고 그 다음에 기초지자체와 시민사회에서는 어떤 것을 해야 할까 좀 막막한 감이 좀 들었었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그러면은 피스메이커를 뭐라고 번역을 하는가 이것부터 찾아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구글이라든가 네이버라든가 그런 것을 갖다 이제 뒤져보니까 피스메이커를 갖다가 평화의 전도자 내지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이런 용어를 갖다 좀 사용을 하더라고요.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그래서 저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피스메이커를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게 좋겠다.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평화가 무엇인가? 이것도 더 표시가 됐습니다. 평화는 평화롭게 사는 게 평화가 아닌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고, 또 저도 천백년 고향입니다. 파평시 천백년 고향이고, 또 태어나기도 현재 운정이동에서 살고 있는데, 그때는 교화면이었죠. 교화면 와동리에서 태어났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 또 여기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항상 아까 우리 안 선생님이 말씀 주셨지만, 겨울만 되면 북한 방송이 다 들리고, 또 이렇게 삐라가 또 이게 떨어지면 또 비자 주워 다니고, 이랬던 어린 시절 또 생각이 납니다. 또 겨울철에는 군사훈련 또 겨울철이나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탱크들이 지나가고 또 그러면 탱크에서 이제 미군 탱크나 미군 군인을 쫓아다니면서 할랄라 하면 이제 초콜릿도 던져주고 그다음에 우유통도 던져주고 이제 그걸 쫓아다니면서 주워 먹고 했던 그런 기억이 좀 이렇게 쓰라린 기억이라고 봐야겠죠. 그런 세월을 갖다가 어린 시절 보냈습니다. 이제 아까 이기태 선생님께서 유한 갈등의 적극적 뭔가 평화 이것을 갖다 이제 아베가 아주 인수격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연히 또 제가 또 유한 갈등을 갖다 또 인용을 한 게 우연이라고 보겠습니다. 이것도 저도 유한 갈등은 아까 자세하게 설명 노래의 평화 확장에서 평화를 국제평화 연구소를 창설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아마 관심이 많아서 70년대부터 북한 또 남한을 갖다 수십 번을 갖다 이제 방문하고 광주민주화운동 20주년 맞이해서 또 이제 특별강연을 갖다 하신 거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분은 저서에서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은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라는 저서에서 소극적 평화, 평화를 직접적인 평화인 상태인 소극적 평화와 갈등을 비폭력적으로 해야 되는 적극적 평화 이렇게 정의를 갖다 내렸습니다. 소극적 평화에 대해서
평화 유지를 명분으로 약자의 저항을 억누르는 폭력이 소극적 평화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리고 또한, 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라는 그 장로께서는 소극적 평화는 약자의 목을 조르면서 정의해 평화를 이라고 윽박지른 가짜 평화라고 또 표현을 하셨고, 적극적 평화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인도의 비폭력 평화주의자인 그 깐디, 이분은 평화를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 정의가 구현된 상황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1920년에 미국권에서 태어난 그 마틴 루터킹이라고 그분이 아마 그 1964년도 노벨 평화상을 갖다 수상을 갖다 한 분인데, 진정한 평화는 단지 긴장이 없는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갖다 말한다. 또 이렇게 또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또한 그 스위스의 그 1934년에 태어난 장치빌러, 이분은 그 유엔 인권위원회 자문위원으로서 2008년도에 프랑스 인권 저작상을 수상한 그런 분인데, 평화는 퇴로의 전쟁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가 건설될 때 그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또 이렇게 또 말씀을 주셨네요. 또한 그 철학사든 그 평화, 철학자는 아니라 평화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가 또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평화를 그 제국주의가 존재하고 있는 그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에 제국주의가 존재하고 있는 한 전쟁의 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평화 세력의 일치연대가 약해지면 평화의 소원은 깨어질 가능성도 있다. 평화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평화의 수호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 요구되며, 그 방침으로서는 평화 공존의 방향을 전진시켜가는 데 있다고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것도 평화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노력을 했을 때 평화가 이룩될 수 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적극적인 평화를 갖다가 하나는 그런 개념이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평화라는 측면에서 결국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평화가 깨질 때 가장 많은 그 희생을 갖다 당하고 이렇게 되는데, 제1차 세계대전 때 도대체 얼마나 많은 그 인명이 그 피해를 당했는가, 이런 걸 한번 추적하고는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쟁 후에는 1차 대전, 2차 대전, 그때도 많이 죽었지. 또 그때 뭐 비행기도 뜨고, 그 다음에 전차도 또 이렇게 장갑차들끼리 또 전쟁을 하고, 뭐 롬멜의 그 사막전쟁이라든가, 아니면 뭐 괴인의 어떤 뭐 영국 공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얼뜬 이제 기억이 이제 나긴 하는데, 그럼 도대체 몇 명이나 죽었는가?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잘 얘기는 이제 안 되고 있었겠어. 그런 거에서 한번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2014년 이제 6월에 시작돼서 1914년에 6월에 시작해서, 죄송합니다. 자꾸. 1919년 11월에 끝났는데, 결국은 이제 동맹국인 독일과 오스트리아, 또 협상국인 영국, 프랑스, 러시아, 뭐 미국, 여기가 이제 동맹국을 갖다 이제 대항해서 같이 싸움이 있었던 전쟁인데, 양 제국주의 진영이 자기 측에서 참전시키기 위하여 혹은 자기 진영에 머물러 두기 위해서 주고받은 상호 모순된 다수의 비밀 계약이 있다. 당사자들만 알고 그 위에 희생되는 다른 국가들, 다른 국가의 주민들은 모르게 저희들끼리만 나눠먹는 이런 비밀 조약들이 있습니다. 이 비밀 조약은 자본주의 강대국 사회 내지는 전술 후 영토 분할 및 강대국과 종종 민족 사이에서 전에 독립 건국을 약속한 그 미락인데, 수정되기도 하고 그 내용이 서로 모순점이 있기도 했다. 수정한 것으로는 대표적인 내용은 영국, 프랑스, 이태리, 러시아 사이에 터키 분할이 있고, 근데 강대국끼리 이제 뭐 약속을 갖다 분할하고 나눠 먹자 이거죠. 모순된 내용은 영국이 아라비아인 유대인,
쌍방이든 팔레스티나 건국이 있다. 어느 것이나 전쟁 말기, 전후의 혁명운동, 민주운동이 고조된 가운데 실현되지는 않았다. 4년 전쟁에 동원된 병력은 일체된데 6천만 명이 동원이 됐고 사상자는 3,300만 명. 그 중에서 사망자가 이제 900만 명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제 그리고 전비도 뭐 3,300억 달러. 그때 뭐 독가스, 전차, 비행기가 신무기로 또 개발되고 군수산업이 발달하고 군수산업의 이해관계가 같이 이제 매인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1932년 일본의 만주 침략으로부터 이제 봤을 때, 그 다음에 그 끝나는 걸 1945년 일본이 항복한 이것으로 봤을 때, 싸움의 이제 주체들은 주축국은 일본, 독일, 이태리고 연합국에서는 영국, 프랑스, 소련, 미국, 중국 이제 이렇게 된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서의 그 2차 대전이 합쳐 다전 중에 약 500만 명이 이제 전쟁에 동원이 되고 5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희생이 됐고 그 중에서 70% 정도는 이제 민간인이 됐고. 그 다음에 유대인 학살이라는 600만 명의 유대인 학살이 있었다 그러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또한 연합국이 어떤 비밀협정 내지는 협약 같은 게 있는데 카이로라든가 테헤란 협정, 뭐 얄타 협정, 포상 협정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서 특히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1차 대전 전부터 이제 거슬러 올라가지고 얼마나 우리나라의 스스로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이 강대국, 제국주의 강대국들에 의해서 얼마나 어떻게 우리나라가 피해를 받는가 얼마만큼 오늘날까지도 그것에 대해서 비밀협약 이런 것을 해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갖다 좀 살펴보기 위해서 이런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유의해야 할 포인트를 갖다 이제 전쟁과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왔습니다. 세계대전과 관련해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유의해야 할 주요 포인트를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 갖다 좀 봤습니다. 첫째는 강대국 간에 이루어지는 비밀협약. 이는 약소국들 입장에서는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배제된 상태에서 수많은 주민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둘째는 무고한 민간인의 무차별한 살상, 이는 전쟁의 수많은 사회 문제를 야기시키며 평화로운 삶의 보장을 저해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1905년 7월 25일에 카스라 테프트 미락이라는 게 있는데, 러일 전쟁으로 인해 끌려가지고 이제 일본이 승리해서 이제 러시아에게도 불량조약이 맺어지는 건데, 이 당시에 이제 일본 수상 카스라하고 미국 아마 국방장관 테프트하고 맺어진 미락이라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미국이 일본이 한국에서의 그 우선적인 권리를 갖다 이제 인정하고, 일본은 그 미국, 필리핀에서의 우선적인 권리를 갖다 인정하는 이런 그 협정이, 비밀협정이 맺어졌고, 그 다음에 1905년 9월 5일, 포츠모트 초약이 있어 거기서 재확인하는 이런 기회가 됐고, 이후 이제 한일, 2010년, 1910년 한일합방이 이루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또 2차 대전이 진행되는 과정에 이제 카이로 선언이라든가, 내전 부산 선언이라든가,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나름대로의 스스로의 조건 행사를 못하고, 열강들에 의해서, 맺어진 그런 협약, 내진 비밀 협정 같은 것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어떻든 고통을 당하고 문제가 이야기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중에서 좀 대표적인 것이 오늘날까지 문제가 해결한 것이 위안부 문제라든가 내지는 강제징용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이와 같은 제국주의 강국들 간의 미락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의 어떤 결정이라든가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전쟁이 종결이 2차 대전이 종결되면서 38선이 거주면서 남북 간의 어떤 분할이라든가, 내지는 또 6.25
6.25 전쟁이 휴전이 되면서 휴전 협정에서 그 휴전선이 그어지면서 또 DMZ가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이 전부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의사는 무관하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또 합니다. 6.25 전쟁과 인명피해 해가지고 몇 점 정도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 뭐 확실한 자료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기록 속에서 북한 30명 이사를 인용을 했고 그러니까 일본에서 아마 조선 통일조선 신문에서 또 그런 자료가 또 발표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인적 손실은 모두 결과적으로 230여만 명에 이제 이르고 또 북한 측 피해는 329만 명으로 나타나고 그러면 유엔군은 한 15만 명의 인명손실, 중공군은 한 90만 명의 인명손실 이런 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는 이제 전사자도 많고 부상자도 많은데 특히 이제 강조되어져 있던 민간인에 대한 인적 손실, 내는 피해 이런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하는 것을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민간인에 대한 희생이 오늘날까지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제대로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후유증으로 내준 후세에 정리되어져야 할 그런 과제로 또 남아있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파주도 마찬가지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파주 들어가서 파주의 역사적 지정학적 특징에서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그 내용이 되겠지만 파주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도 좀 많이 주셨는데 휴전선 DMZ를 갖다가 끼고 있고 또 판문점을 갖다가 위치하고 있고 그런 것이 가장 큰 어떤 현황의 문제점이라고 이제 보겠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문제점. 그것이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삼국시대에도 백제, 거기로 신라가 서로 이제 각 축자군이 됐었고, 뺏고 뺏기는 쟁탈전을 갖다 했었던 그런 역사가 파주군에서 발견된 파주 군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인용을 갖다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피스메이커 양성이란 기초지자체와 시민사회의 역할 해가지고, 또 인터넷을 갖다 뒤져보니까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해가지고, 피스메이커에서 여기 사단법인 에이트 찬이라는 데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2012년에 결성된 사단법인인데, 거기에서 이제 행사를 갖다 이제 지도해서 하고, 아마 유엔부 운동을 해가지고 아마 참배를 하는 그런 행사를 했었던 모양입니다. 거기에서 2012년에 평화의 섬 제주 평화기원 20만 배, 200명이 와서 1000배씩만 했으면 20만 배가 됩니다. 1인당 200명이 1000배를 하면. 이제 그 다음에 2014년 행사에서는 청년들이 피스메이커라는 이름으로 봉사단을 결성했다고 합니다. 200만 배를 갔는데 200만 배를 갔다 그러면 2,000명에서 이제 1000배씩을 하면 200만 배가 됩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이제 여기는 피스메이커는 명칭을 사용한 단체가 이제 추적을 하다 보니까 할 때 있고, 여기서 얘기하는 게 평화의 시작은 바로 내 안의 평화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러면서 일종의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주로 하는 그런 단체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다음은 이제 유엔의 피스메이커라는 그런 하나의 보조기구라고 봐야겠죠. 여기서 여기 소개하는 건 유엔의 피스메이커는 평화 만들기 전문가로는 온라인 중재 지원 도구이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갖다 종합해가지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내지는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들이라든가 집단에 대해서 유익한 정보를 갖다 제공하는 그런 것이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론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파주의 평화과 설립의 필요성. 저는 이게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파주에는 6.25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가장 많이 받던
그런 지역 중에 하나가 또 파주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서로 밀리고 밀리는 그런 쟁탈전 속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있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구체적인 통계는 안 나와 있지만 그리고 또한 그런 트라우마도 있고 미국은 뭡니까 사격장이 운동장 건너에 있었죠. 그 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이제 사격을 하고 그러면은 지대가 많이 뭉쳐 있어가지고 지대로 인한 발목 부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피해가 이제 가장 많은 지역이 또 파주가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파용학교는 진작에 이미 설립이 됐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설립이 안 됐다고 하니까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빨리 평화학교가 설립됐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피스메이커 양성에 대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가지고, 여기에서는 저는 파주에 있는 단체들이라든가, 내지 동아리라든가, 이런 데에서 평화에 관련된, 또 특히 파주와 관련된 평화를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가고 인식을 해가면서 실천하는 것인가. 결국은 인식을 하고 실천을 하는 것인데, 인식을 이와 같은 이것도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이 일어나는 건데, 각 방면에 있어서의 다양한 교육을 통해가지고, 아니면 토론을 통해가지고, 평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그 다음에 실천을 하는 실천운동이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남북교육 관련해서 이 개성공단이 멀지 않고 또 개성공단에 있어서 토론을 한다든가, 세미나를 한다든가, 그럴 때 이제 관련되는 주제들로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남북의 패러다임의 변화라든가, 내지는 남북 에너지 분야 협력과 한반도 변화, 그 다음에 아까 또 우리 안 선생님 말씀드렸던 사지로 보는 어느 날의 북한이라든가, 그 다음에 한반도 경제공동체획이라든가, 또 개성공단 법제에 대해 제도적인 것이라든가, 또 경력관계라든가, 분등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바로 여기서 지금 얼마나 문산에서 바로 가까운 지척거리에 또 개성공단이 있고 그런 특성을 갖다 감안할 때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야에서 DMZC 있고 판문점 있는 그런 더더구나 또 판문점에서 역사적으로 남북 정상회담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남북미 정상이 거기서 또 만나서 또 이렇게 인사를 하는 또 그런 역사적인 자리인데 국제법과 한반도 관련 이슈들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같이 또 이렇게 토론을 하고 논의를 하는 그래서 인식을 높이고 관련되는 또 실천을 갖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2003년에 파주 시민회에서 토론을 한번 주관한 적이 있습니다. 그 토론회가 이제 APP와 파주 지역 발전을 위한 방안 토론회인데 그 당시에 여기 오신 서울대학 선생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고 왔던 걸로 다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의 역할은 파주에 있는 단체라든가 동아리에서 여러 가지 의식 한양 내지 의식 제고를 위한 토론, 세미나, 교육 이런 것을 할 때 충분한 지원을 갖다 해주시고 또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지자체에 대한 건의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경기도 광역에 대한 건의사항이라든가 내지는 국가에 대한 건의사항을 갖다 좀 정리해서 파주시에서는 그런 것을 갖다가 정책에 반영을 좀 시키고 또 예산에 반영시키고 해서 그런 단체라든가 동아리들을 갖다 적극적으로 뒤에서 서포트하는 그런 역할을 갖다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